불구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련해서는 4.20의 폐막이라는 지금 책으로 2017년도에 제가 7월달에 출간을 시켰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그야말로 약소 국가인 월맹이죠. 그죠? 우리한테 월맹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월맹이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철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화 통일에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논의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베트남 전쟁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전투에서는 거의 월맹이나 베트콩이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군사적 전투에서는 전쟁인데 군사적 전투에서는 거의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화 통일을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정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주로 우리가 한국 인터넷상에서 어쨌든 자유혼란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스파이였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도 과연 사실이 하고 사실 관련해서는 지금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수장 부수장 한 사람에게 제가 자료 정리를 부탁해서 그 자료를 가져서 집필을 이제 베트남 전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비슷합니다. 1940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되었듯이 베트남도 그날 해방을 맞이합니다. 보게 되면 일본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해가다가 유럽에서 프랑스가 독일에게 밀리고 파리가 전쟁당하는 그 전략적 상황을 활용해서 일본이 인도가 차이나타운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마침내 45년 3월에 들어와서는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10월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차이나 베트남에서 일본 무장군에 의해서 연합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북이 16도로 이제 분단이 되는데 북쪽에는 북이 16도 북쪽에는 중국군 사실은 장개스의 중국 부대가 들어왔고 북이 16도 남쪽에는 영국군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북쪽에서는 하노이 건반이 산악 지역에서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군대가 아시다시피 중국이 어택동 군대에 장개석에 밀리면서 내전 상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의 중국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남쪽에 있던 영국군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철수를 한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미국이 고민을 하다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공산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게 그러면 이걸 영국군 대신에 주문하라고 이제 영국군 프랑스는 그 이전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2차전에 이전의 식민 지배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이제 인도 차이나 이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 있던 월맹이 우리가 해방된 게 프랑스가 해서 민족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시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월맹이 이기고 54년 7월에 제네바 휴전협정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휴전협정이 밀려지면서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베트남이 이때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총리한 것이 프랑스군은 철수하라. 북위 17도, 당시 프랑스군이 점령이 있었던 지역이 대개 북위 17도 소리가 되니까 휴전협정을 맺게 되고 프랑스는 대신 철수하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각인이 뭔가는 지금은 잠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휴전을 하지만은 54년도 7월에 휴전을 하지만은 52년 후인 이 1956년도 7월까지는 국제기구의 감시 아래 남북 베트남 통일선을 펴고 통일 준비를 구성한다는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자 선거를 추진하는 누가 이느냐 거의 뭐 90% 이상이 원명이 선거를 되었습니다. 네, 그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서 오랫동안 지금 남북 베트남이 외세의 질을 가졌습니다. 특히 북부 베트남은 천년의 중국질을 받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민족주의라는 이 정서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협정을 맺을 때는 베트남 왕국이 협정을 사인했는데 이게 54년 7월까지 사인했는데 1년 정도 후에는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트남 왕국은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들었습니다. 그 공화정이 들었을 때 어머니 지엔이라는 그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지엔 대통령은 친미주의 강력한 반공주의를 갖고 친미주의를 갖고 캐톨릭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선거하면 또 짓고 싶거나 예선을 선거로 기본적으로 내가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했, 설명도 안 했는데 왜 이 약속을 지키냐. 그래서 지금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등등 이유를 쳐서 통일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게 되니까 이 호치민이 이제 전략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선거를 하면 거의 이기니까 선거를 통해서 공산혁명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를 통한 공산혁명이 좌절되게 되니까 무력전쟁, 정치전쟁으로 공산전쟁을 수련하겠다는 쪽으로 수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치민이 남쪽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남베트남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원맹의 남베트남 진영의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남베트남인들의 손으로 자유원맹 정부를 타다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그 지역에서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60년대에 구성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게릴라 전쟁이라든지 소규모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남쪽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만을 슬로건을 내려서는 오직 그 민심을 얻게 되니까 이제 민족주의라는 슬로건을 기초해서 세력을 소위 통일전쟁자입니다. 다음 하나는입니다. 이제 친미 정권인 지엔 정권을 미국 제국주의의 주구 정권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힘으로 베트남인들의 민족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세력을 이제 이 제국주의의 주구 정권인 지엔 정권에 대해서 이 국제 정권인 지엔 정권을 가하자. 우리 지엔 정권 가도는 하나만 슬로건을 가지고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대표는 비공산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성향의 변호사가 대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직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은 정체는 숨겨져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책으로 나가시면 이 GM 대통령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GM 대통령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천주교 학교를 다녔고 신부가 되려고 이제 젊은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천주교 캐톨릭 다니는 신앙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거의 주요 인물들을, 거의 천주교 신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베트남 아시다시피 전 인구의 80%가 불교다. 또 민족 종교가 있는데 이제 캐톨릭 중심으로 정권이 구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유증으로서 불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탄생일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되면 사찰에서 석가모니 이제 깃발도 올리는데 그래서 눈 감아주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는 이것도 이제 압박이 들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종교 차별을 외치면서 불교 신자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베트남 성녀들이 분신이 찾아옵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천주교 신부들도 수녀들도 가서 종교 차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신부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소위 반정부 시위에 천주교들도 가서 점점점 이제 이 시위가 커지고 민심이 지엔 대통령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쿠데타가 아니라 지엔 대통령의 주사 보장이었던 한 장성이 지엔 대통령을 감사시키고 정권을 다시 뒤엎는 그런 쿠데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광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불성주의 민족자인데 제일 베트남이 자유원란이 나갈 때 한국을 쓰라는 그 마지막 대통령이 바로 이정광입니다. 이정광이 가불성주의 민족자라서 자유주의자고 친미 광동주의자인 지엔 대통령을 암살시키고 이제 쿠데타가 되기 시작합니다. 쿠데타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잡으려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65년도 9월 응엔 반티에우는 이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드신 분들은 티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방문했고 한국 혁명을 하고 지금 어쨌든 이 티에우가 65년도 육군 중장으로서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10차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후유증이 생깁니다. 2년 사이에 10차례 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국가기관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정보기관이 무너집니다.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니까 권력을 잡으기 위해서 사실의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쿠데타 쪽으로는 자꾸 지금 조사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또 주요 보직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또 쿠데타가 나면 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10차례 정권이 바뀌니까 정보기관이 10차례 물갈이가 되니까 전문가들 다 추천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공산 대공 분야가 굉장히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북쪽에 있는 월맹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지 않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처음에는 60년도, 59년도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게릴라전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게릴라전으로 시작된 것이 남쪽의 자유원란의 정부기관, 즉 대공 분야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틀부터 가서 북쪽에서 정규군을 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베트남 지역을 보시면은 굉장히 나무이 깁니다. 중부 시장이 별로 많은 이 허리 대면이처럼 중부 지역이었고, 그리고 남쪽이 이제 베트남이 이제 크게 있는데 산악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 산악 지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비. 그래서 64년도 그 시점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1년쯤 지난 그 시점에서는 12,000명 정도의 정규군이 내려오면서 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소위 게릴라전에서 정규군대가 투입되는 그런 정규전으로 서서히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규군이 투입되는 그 시점에 64년 8월달에 통칭만에서 통칭만이라는 월맥이 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 바다인데 그 공해상에서 그 공해상을 지나가는 미국 구축함이 자유월맹의 의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것이 이제 통칭만 사건이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는 계기가. 근데 대개 이제 진보나 좌파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통칭만 사건에 대해서 수정주의적 접근을 해가지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월맹의 공격을 유도했다라고 이제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치학과에 있는 교수들도 적절한 숫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베트남에 쓴 책이 있습니다. 쓴 책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유인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중국 하노이 사회가원에 가서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미국에 유도냐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좀 나이가 이제 되게 50대였는데 이미 하노이 쪽에서는 이미 이제 과거로 이미 되었습니다. 자기들 전쟁에 과거로 됐기 때문에 문을 좀 말해야 되면 자기들 이제 파리에서 다 해준 것이 우리 전사에는 성이라고 되어 있다. 자기들 베트남 노동당의 그 전사에는 자기들이 미군을 공격했다. 승리를 얻었다. 분명히 이제 전사에는 석가로서 올렸습니다. 예민이 있다 우리가 그 전사를 중심에 할 때는 지금 이제 미국 중앙이 올라가는데 거기 구체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원령 쪽에서 공격하면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고 65년도 2월달에 지금 중국 공항에서 미군 공원단의 숙소 및 비행장 기속 공격 등을 계획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예전에서 국제적으로 확진됩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공격을 당하니까 함재기를 동원해 가지고서 자유적인 월맹의 해군 기지 유류창고 등등을 이제 폭격하고 이어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북위 37도 이남 지역에서 그야말로 자유올라민의 내전으로 지금 국한시켜서 제한전을 벌였던 것을 이제는 이 공격 범위를 북위 17도 이북의 군사시설이나 항구시설에 대한 대대적 공습으로 확진시켰다. 그래서 65년 3월달에 해병 2기대대가 다낭에 상륙을 하고 이어서 미국 지상군이 파견됩니다. 미국 지상군이 파견되면서 미국은 한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스페인 등 자유우방 25개 국가들에게도 지금 자유올람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도 65년 10월달에 청년부대를 파견하면서 이어서 맹호부대, 또 백마부대 등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이 65년부터는 북위 17도 이남의 제한전에서 베트남 전역으로 이제 전쟁이 확대되고 예전에서 국제전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자유올람을 지원하는 연합군이 이제 파견되기 시작하니까 월맹 쪽에도 중국이나 소련군이 또 이제 뭡니까 군사적 지원하게 되고 지금 이거이라든지 양포 그리고 중국은 지상군 대를 사포사단 등을 파견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상당히 많이 파견합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정리가 됩니다. 북한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명분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미 차원에서 미국과의 투쟁 차원에서 참전한다 라는 명분으로 북한이 참전합니다. 대개에 많이 참전합니다. 최근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 문을 볼 때까지만 공군 정도 북한 공군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
군수편장 연구소에서 공군 전투부대, 심리전부대, 특수전부대, 고사부대, 공병부대 등을 파견하였고 총기, 군복, 의료품, 식량 등 물자 조달. 특히 이 베트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공들의 게릴라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베트공들 그 전투병들을 북한으로 불러들이니까 북한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3개월간으로 게릴라 훈련을 평양군조, 오청진, 양원 등지에서 실시했는데 연 인원 800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상당히 북한에서는 이 게릴라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상당히 이제 정치적 이 게릴라전이 베트남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니까 북에서 이 베트남 전쟁에서의 게릴라전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시키시나, 남한에 어떻게 적용시키자 하는 관점에서 70년대에 많이 연구를 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기점이 오는 것이 자유월남 쪽에서는 미군을 비롯해서 한국, 호주 등 연합군들이 참가하게 되고 월맹 쪽에서는 러시아, 중공이죠. 중공,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전쟁이 이제 전개되면서 아무래도 화력이 강한 이 자유월남 쪽이 도시 전세가 우세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월맹 쪽에서는 그 전투에 맞자 성과도 없고 소모전만 계속됩니다. 소모전만. 거기 이제 전쟁하면 거의 자유월맹 쪽이 이기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가다가는 물자만 소모되고 물자가 부족한 월맹이 전쟁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8년대 접어들어 가지고서는 부정을 이용해서 한번 트릭을 쓰면서 총공세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이제 중국, 우리는 설 이쪽, 설 4월 정도 쉬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 10일 쉬죠. 베트남도 굉장히 설이 최대 명기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쉬고 또 전통적으로 자기들끼리 부족끼리 싸우더라도 설이 되면 전쟁을 합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월명 쪽에서 이번 세대는 전통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자 식으로 이제 협상을 걸어오기도 하고 협상 성사 안 됩니다. 협상을 그렇게 하고 이제 트릭을 쓰는 거죠. 하고 우리는 실거다 이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도 시겠지 해서 미군들도 외박 시켜버리고 좀 느슨하게 있고 한국군이랑 쓰리니까 더 좋을 거 아니겠죠. 한국군들도 상당히 외박을 치러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 설에게 떼시라는 것이 이제 떼공세죠. 떼시 이제 베트남 설이 떼공세를 68년 1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습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습을 해요. 그렇지만은 미군과 한국군은 반응이 좋고 전투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퇴치가 됩니다. 그래서 월맹도 상당히 전력을 소실하고 특히 베트공은 그 다음 전쟁이 어려울 정도로 전력을 소실합니다. 물자가 발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떼공세가 왜 기침이 되느냐면 4.10 시내로 떼공세 때 4.10 시내로 베트공들이 자비에 들어와서 베트남의 방송국 또 들어와서 4.10 공격하고 또 일부는 베트남 있는 4.10 있는 방송국도 의식 점령해버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미국 대사관이 일부지만 일시적이면 증가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뉴스를 타고 그 당시 이제 통신사를 타고 거기다 통신들을 타고 전 세계에 뉴스에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다시 합니다. 그럼 인도차이나 바운드에서 조그만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미군이 싸우고 있고 쉽게 이기겠지. 거기다가 이제 한국, 호주, 등등 연합국들 다 참여했고 이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4.10을 보니까 베트공들이 장애에 들어가서 이기지가 전투를 미국 대사관까지도 일시지만 전투당합니다. 이거 만만한 전쟁이 아니구나 싶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쪽에서 이제
민족주의, 지금 민족주의를 기초로 내건 이 전쟁에 왜 미국이 개입하는지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이제 미국의 진보 쪽에서 일으키게.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여론을 이제 타게 되는데, 이 타게 된 가장 이제 오일이 뭔가는 젊은 층들이 공헌을 해서 여론이 확산되는데 징병제였습니다. 미국 못 던지지 않습니다. 징병제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두드려 나는 거예요. 왜 나라 전쟁에 그것도 자기들끼리 통일하겠다고 민족 해방 민족 전쟁인데 왜 우리가 그 길을 흘려야 되느냐? 왜 지금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뀌느냐? 명분이 무엇이냐? 등등을 해서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확산. 반전론이 확산됩니다. 이제 반전론은 유럽에서도 되고 일본에서도 되고 이제 자유전쟁에서 확산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 8월달에 4.20에 가서 전쟁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이제 1층에 전부 뭡니까? 이 반전으로 사진이 쭉 붙었어요. 한번 그 4.20을 여행하시게 되시거든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말로 지금 많이 이제 붙어있고 한국도 붙었어요. 한국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명동이라는 그 이제 글자가 보이고 병동 다방 같은 글자가 보이고 그런 명동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거기에 미군들은 베트남에서 출사하는 이제 반전 포스터들이 붙은 게 이제 한국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한국 사진 제가 볼 때는 한 장 정도 붙여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징병제가 되지 않으면 지상국 파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존슨 정부에서 이게 이제 대화협정을 해결하자 하는 정책을 그다음 그야말로 세계 결정 국가고 세계 최강국 미국이 전쟁이 아닌 협상으로 베트남 문제를 해결한 정책으로 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정부 때부터 협상이 벌어졌습니다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국도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민주당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공화당의 니슨 정부를 등장하게 됩니다. 니슨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키신저를 내세워서 비밀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월병 쪽에서는 에두투라는 정치 부분이 다 드러나서 이제 협상을 벌일 때 우리 그것이 보시면 미국이 이제 미국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 협상을 이제 월병을 이제 협상대로 끄집어내어서 승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무력 통일로는 절대로 자유월남을 공산시킬 수 없다. 라고 교육하면서 자유월명의 무력 통일 의지를 꺾기 위해서 맹을 완전히 우리 그때 라이브 신분 뉴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폭탄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성적으로 간주되었던 월명에서도 하노이까지 이제 하노이 명국도 가면 저기서 대공방을 또 지금 뭡니까? 부대는 북한 부대가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부대가 또 미군 항공기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역이었던 하나까지 폭격하니까 월명의 지도자들은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소련과 중국은 외교전, 성명서 발표가 미군을 비판했지 실질적으로 이 미군의 맹폭격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거 말은 말이지 외교 성명서는 엄청나게 미국을 비판하는데 구설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이들에게 해 죽겠구나, 협상장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절반적에 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파격장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왜 그런가? 미국이 이미 그때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대탕수로 가는 전략을 바꾸면서 베트남 전쟁을 중시시키고 세계 정세를 대탕수로 가는 전략을 바꾸면서 키신저가 중국을 방어해서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나역전을 통해서 중시시키려고 하니 그런 또 전략적 맥락에서 맹폭을 가하니까 중국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익을 하기가 되고 소련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내기적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강대국 정치에서 약소국가들은 강대국 정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냥 따라가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강대국 정치를 둘러싸이는 한국에도 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양증이 이제 맺어지는데 평양증이 맺어지면서 이제 키신저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당시 10억 달러 정도의 첨단 장비를 주문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그 자유원란의 군사력이 미군의 지도 아래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당시 자유올람의 편제를 보게 되면 이유가 똑같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다 했습니다. 군사력이 통계에서 대개 4위 또는 5위 정도까지 세계 4위, 5위 정도까지의 자유올람의 군사를 평가하고 있고 공군력은 명실공히 세계 3위였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이 정도는 10년은 버텼겠지 미군이 못하고 하고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3년 1월 27일 체결하고 28일부터 평양증이 발효됐는데 75년도 4월 30일은 자유원란이 하고가지 않습니까? 불과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폐망합니다. 제가 나중에 교훈을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평양협정을 해서 무력이, 파워가, 힘이 받쳐주지 않는 평양협정은 비실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평양협정을 맺고 나니까 먼저 이제 월맥에서도 공동을 추첨합니다. 한 사람이 객관적 정도 자유올람의 것을 강하기 때문에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자제하고 이 자유올람의 남베트남 지역 내에서 베트콩도로 하여금 국지전만 벌입니다. 국지전만 벌이다가 국지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익의 사단을 공개합니다. 올림의 정유금이 자유올람의 이익의 사단을 공개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야, 정도 같은 우리가 미국만 참여를 한다면 이길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서 총공세를 하면서 17개 사단이 진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편에서 진군에 실질적으로 사회공을 하면서 쫙 군대가 총진군에 내려오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좌우일적으로 나는 또 평화 공세를 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남쪽에는 북위 17도 이남의 남쪽에는 자유올람도 있지만 베트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베트콩이 전쟁한 지역이 산악 지역 중심이지만 후퇴는 더 많습니다. 자유올람 같은 경우는 평야나 도시 중심으로서 이제 중심적이 되어 있었고 산악 지역 중심으로는 베트콩들이 전쟁이 있었고 여기에는 임시혁명 정부란 그런 뭡니까? 임시정권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공산주의 해방군이죠. 해방을 통치하는 행정국으로서 임시정부를 수 있게 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74년도 파리 평화협정 때는 2, 3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북위 17도 이남의 남베트남 지역에서는 베트콩의 임시정부하고 사회국에 있는 자유정부하고
좌우 연립 정권을 만들어라, 구성해라.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멈추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총통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티오 대통령이 망명하면 하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뭐 미국 측에서 즉각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즉각 통일이 된 시점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트콩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가보시면은 우리 한국 인터넷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탱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4월 30일 날 한국 승만 탱크가 독립국이죠. 대통령이 자유올라민 대통령이 거주하고 지무실에 있는 독립국으로 탱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은 탱크 위에는 대통령들이 타고 가서 대통령을 전쟁하고 이제 깃발을 자유올라민 깃발을 들고 이제 새로운 깃발을 올리는데 자 올맹의 깃발이 올라가지 않고 베트콩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베트콩의 전쟁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딱 이제 전쟁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통합자격에 들어가면서 베트콩들도 자기들에게 호응하고 말 잘 듣는 베트콩 간부들은 봐주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비전과 권리를 주장하는 간부들 다 숙청하기 시작. 그래서 이때 이제 함선이 나오게 되는데 사법부 임시혁명정부의 베트콩 임시혁명정부의 사법부장 우리로 말하면 법무장관이 그 사람이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우리도 이쪽 지역을 공산화시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정부가 있고 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통합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방해를 비판합니다. 비판하니까 이 체포가 떨어집니다. 체포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자유주의자다. 너 자유주의 여성하고 사귀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스파이가 되냐. 그래서 체포자를 이 친구가 이제 그래야 이제 모터기를 타고 아주 프랑스로 이제 망명하겠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 남쪽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활동했다. 그 활동의 중심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있었다. 라고 이제 폭로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조직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고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80년대 중반까지 하더라도 대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자생적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때는 민주주의 입장을 걸고 대표도 비공산주의자가 대표였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남베트남 사람들이 간부들 뭡니까 표면상에 있다니까 자생적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고 철저히 이 조직을 남베트남 지역의 자생적 조직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치민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남베트남의 자유올람의 탄은 남베트남 선수다. 했기 때문에 철저히 이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서는 철저히 남베트남 이민들에 의한 조직으로서만 위장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공산당 문건들이 이제 해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당 문건들이 해제되어 나오면서 그 문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가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가로 번역된 문건을 봤는데 보니까 뭐 거기 남쪽에 있는 간부들이 수시로 저기 뭡니까 북쪽 베트남 노동당 행사 때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간부들이 적절한 간부들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노동당에 다 간부로 다 등록되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제가 남베트남 중앙군이 만들어지고 현지에서 베트콩들을 지휘하는 중앙군이 만들어진데 이 지금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마쿠에 있는 베트남 중앙국은 실질적으로 북쪽 원래에서 간부를
상당히 높은 주인의 가운데 가정에 와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베트남 전쟁의 그 교훈에서 몇 개를 역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는 군사력이 자유혼란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패배한 것은 월명의 통일전선 전술과 정치전쟁에서 자유혼란이 패배했다. 자, 그러면 통일전선 전술이 잠깐 통일전선 전술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1920년 6월달에 3차 국민토론에서 레닌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 세력들이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에 자기들의 정치를 숨기고 목적만 같으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 연대 정수를 위장된 연대. 따라서 자기들이 좌파인데 이 우파하고도 목적만 같은 손을 잡는 그런 위장 연대 정수. 그래서 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북쪽에 지금 파견된 사람이든 남쪽에 재성적 공산이든 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월남 정부, 자유월남의 그 반공산주의, 자유민주 정권 타도라는 목적만 같으면 누구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든 뭐 캐톨릭이든 다 이런 종교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엔 대통령에 대해서 종교 차별이 있다. 또 지엔 대통령이 또 캐톨릭만 넘어도 인사들만 중요했다. 또 이것이 이제 초기 아시아 지금도 동남아 민주주의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으로 때 한국도 마찬가지 60년대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족벌 정치라든지 친족이 등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독재, 독재라는 이제 비판을 것이고 반독재, 민족주의를 거치고서 시를 그립니다. 이제 이거는 보수, 진보,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자유월남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은 다 모이게 됩니다. 해서 연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캐톨릭 신부들이나 승려들이 사회공 정부를 향해서 반정부 투쟁을 벌일 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카자코 투쟁을 벌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보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 뭡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통합 과정에서 의식교육, 공산주의 의식교육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신부들이나 수녀들 등등 불교인들은 인간대조 하소서에 끌려가지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들이고 신부 2명은 확신하는 데 아니라 옥사에 있는 추종되는 성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줄철 사찰 다 뺏기고 군인으로 또 징집돼요. 사찰들을 보면 또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성명들이 있었는데 그 성명들은 모두 군인이 됩니다. 사찰을 또 뺏기고 사찰은 공공으로 돼요. 이런 나라가 될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아마 시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모든 별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통일전선 전술이 보면 상당히 이 베트남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었던 역시 이제 뭔가 이념적 풍토가 민족주의였습니다. 신생국가이다 보니까 2차전 이후에 신생국가이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에 대한 이 가치인식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천년의 중국의 지배라든지 프랑스의 지배, 짧은 기간적인 일본의 지배 등등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가 민족주의는 하나의 공통성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근저에는 민족주의가 주요합니다. 특히 분단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민족주의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특히 왜 민족주의에 대한 함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969년대에 호치민이 사망을 이 호치민이 사망했을 때에
사이공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베트남 영성 타이피스트 등 사무들이 전부 검은 이불을 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의 국방부에서 그냥 그 베트남 전세에 나온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군 우리가 그 장성들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야, 그 지금 한국부터는 김일성이 죽었다 그러면 야, 통일된다 만세에 부를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침을 예도하느냐, 김은 이불을 달고 나왔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여성들 정도 되면 다 신분이 확실합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일경 장성이든 대학 교수든 정부 고위직이든 하면서 전부 다 이 부모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신봉하는 그런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호치민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정서에서 예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공에도 얼마만큼 사회공이 상당히 많은 고위직들이 저쪽에 스파이가 포스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정신적, 정서적, 사상적, 이념적인 바탕이 민족주의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주의가 더 무서운 것이 군대의 경우는 주주기 인식을 누리고 국민들도 민족주의 정세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가 약화되지만은 베트남 자유국가의 군대 우리들도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우리가 총을 쏴야 되냐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식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군인들도 많이 쏴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베트남 월명의 정치 전쟁의 목적은 남베트남의 공동 분열과 민심 위반 등을 이용해서 반정부 투쟁을 격화시키고 반전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미군 철수를 전략적으로 유도하며 한국정부는 친미 반공정부의 타도와 공산화 행동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트남 사회는 농민, 노동자, 불교 등 종교계 그리고 학생, 대학 교수는 지식인 사회 등에서는 친미 반공 정권인 GM 정권의 독재 정치에 처하는 반정부들을 격렬하게 펼쳤고 이런 반정부 시위 투쟁은 원래이 통일전선 전술에 대한 정치 전쟁을 전개하기는 매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선전전과 선전선동을 벌이면서 반정운동을 막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역시 미군 철수를 유도하게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반미주의가 이제 나오면서 펼쳐지는 것이 소위 반전 평화. 우리 민족들인데 왜 철수로 싸우느냐? 대화로 해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확산이 큰 계기가 되냐? 이게 일찍부터 조금 크고 올라다가 1967년 9월달에 대통령 선거예요. 티오의 대통령이 65년에 권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육군 중장 입장에서 장악했다가 어느 정도 2년 정도의 평정기간을 거쳐서 내가 이제 민심을 보니까 대통령을 기다려서 민선 대통령을 하겠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위세를 통해 가지고 반미의 평화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당시 재래당 당수 후보가 쭝딩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한국 인터넷에 나옵니다. 쭝딩주가 제일 야당 후보였는데 이제 이동으로 이제 선거에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뒤에 보니까 스파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스파이였습니다. 이 전국 위세 다니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에 북쪽에 대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전 평화운동 조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족주의, 우리 같은 민족주의 왜 이러냐, 비참한 전쟁을 왜 하느냐, 이 베트남 땅에 왜 외세가 더 전쟁을 벌이느냐 등등을 선동하면서 국민들이 이용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관전평화원이 68년도 이럴 때 설날이죠. 우주 총공세를 계기로 해서 420이 사왕의 대통령들이 침투하고 미국 대사관이 정거당한 상황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반응입니다. 제가 가서 4.25에 가서 전쟁 박물관 들어가봤더니 굉장히 사진이 많습니다. 이런 쭉다 들어가면 다 사진들인데 뭐 아프리카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예를 뭐 계속 완전 미국을 타도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대사관들을 타다 쫙 붙어 있고, 뭐 심지어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다 반대하는 그런 저를 사람들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결국 미국이 지상을 강화하는 거죠. 결국 평화협정 들어왔고, 그 평화협정은 곧 2년 3개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것은 실제 이 분단 국가에서 이 민족주의의 얼굴을 하는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그 두 번째는 이 통일조선에서 좌우합작품 연대, 이장연대를 경계해야 이것은 이제 베트남의 내부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풍토상에서 내부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첫째는 크게 볼 때는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는 역시 국민분열, 심각한 정치적인 불안이 들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가 이제 그 당시 남쪽 자유올라운의 주요 조직들, 뭐 정계는 정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문학에 등등 지식인 사이에 많은 월등의 스파이들이 첩보망이 깔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승전 정선을 군수하고 보호소가 되고 주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 전투에 대한 보호소가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굉장히 이 스파이들이 유능한 게 하도 티에오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극소수의 비밀 전략이긴 해도 그 정보가 곧 빠져나가서 베트콩 쪽에 있는 임시혁명정부나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뭐 빠를 때 거의 하도만 지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제가 그 이 책을 쓰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제가 14년 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하노이를 다녔습니다. 통일영어 박사를 되고 8년에 박사를 되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호치민 국립정치 아카데미 그쪽에 거기 가고 나는 뒤에 점심 때 그쪽 전문가를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치 그냥 보수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한국은 통일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했더니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앉아서도 평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바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농담만 진담을 실제가 들었죠. 듣다가 흘러들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한국 상황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 생각보다 못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통일전선 뭐 얘기해도 젊은 사람이나 일반인이 있지 않을 거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야지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제가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몇몇 사람들 저쪽에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사회가보는 소장 두명 부사관 사람이 정의의 정글을 가지고서 제가 집필했는데 그 내용에서는 좀 대표적인 스파이라는 책을 찾았죠. 제가 볼 때 역시 가장 유능한 스파이는 판수원 어린은 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위장 입대를 합니다. 베트남 농장에 강원으로 가야 돼서 하니까 군대 입대 해서 군대 입대해가지고 주로 미군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미군도 친해지는 거죠. 미군도 친해지니까 이제 그 당시 미 군사공단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베트남을 해가지고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어요. 그 유학팀이 있어요. 친구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57에서 59년 2년간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칼리지에서 정말 신문방송학 언론 분야를 공부하고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는 로이터 통신 기자, 부산 로이터리 기사 등등의 이제 주로 미국 통신사나 언론사에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자유언론에서 미국의 통신사의 정식 기자였고 거기다가 영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군들하고도 친해지고 미시아에도 친해지고 그러고 이쪽에 자유언론의 군장성이들 강군들하고 친해지고 굉장히 인맥을 갖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 심지어 큰 전투들도 몇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큰 전투들도 미리 작전 계획을 꺼내서 연기는 그런 역할을 했고 공산당에서 정리된 그 정권을 보면 498개의 보고서를 보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난 뒤에 통일이 되면 베트남이 적합 통일이 되면 전공계 대령으로 임명을 했다가 소장까지 진급하는 그런 베트남으로 책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하노이에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표지에 있는 책인데 그 사람이 일대기를 적었고 그리고 활동상에 적힌 책, 베트남어 적힌 책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한 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대통령 공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공원 부응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파 스파이였습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1954년도 제네바 휴전 조직이 내지지 않습니까? 이제 월병하고 프랑스가 싸워서 1차 대전에서 내려지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 북쪽에서 살기 힘들고 남베트남으로 갈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고 또 남쪽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도 거기서 그 이상 살기 싫으면 북으로 가 이렇게 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서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때 북쪽 베트남에서 100만 명의 캐톨릭 신도가 남쪽으로 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도 거기 있었거든요. 자기 부인, 딸 다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 미군의 함정을 타고서 사회공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어머니가 확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또 이제 하노이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참 똑똑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노이로 이제 서도록 이제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하노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제 똑똑하고 보니까 금방 그쪽에 이제 90명 저렇게 갈탁돼가지고 그쪽 정부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하게 되는데 90년에 뛰고 유능하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 피속이 피라미드 북쪽에서는 신앙 공산주의 지도가 보니까 신앙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로는 캐톨릭 100만 캐톨릭 신자 틈에 끼어서 하노이 사회공으로 옵니다. 사회공으로서 늘 거짓이냐 캐톨릭 신자다 보니까 그 신문을 100번 활용해서 성당을 거쳐서 하고 나중에는 이제 능력을 받은 주교 사회복에 있는 주교의 보좌로서 활동하면서 그 역할이 못하시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던 GM 대통령과 GM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캐톨릭과의 연계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캐톨릭에 대한 매개를 하면서 종종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중에 한 보고서가 쿠데타를 미리 예견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쪽 중에서 발표합니다. 이때 이제 GM 대통령 때는 아까 족벌 정치가 됐는데 GM 대통령의 동생이 자유월남 비밀 경찰 비밀 정리한 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주니까 보고서를 보고 이거 수사를 해주니까
기획한 사진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세 분석이 상당히 비교적 정확한 보고서를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적발되는 보고서들이 190년 해서 처벌을 해서 대통령, GM 대통령의 정치 보고입니다. 그리고 GM 대통령이 암살을 하고 나니까 또 티어 대통령이 경당을 해요. 또 티어 대통령의 캐톨릭 입장에서 접근해가지고 정치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은 뒤에 대통령의 고문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자기 신무실이 자유올람 대통령의 대통령 궁에 같이 있었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시로 편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전화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문건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누구한테 이제 근거되느냐면 미시아이가 근거. 69년 9월달에 미시아에서 적발돼가지고 미시아이가 이 적을 경찰에게 베트남 적발을 전해주고 체포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왜 살아납니다. 근거를 하니까 대통령 정치공문을 GM부터 티오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온 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티오 대통령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정치공문이니까 대통령 장관들은 말을 보고 대통령을 연루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베트남의 신문에서 희대의 스파이사, 세계의 스파이사를 딱 보도하다가 이 사건이 지치자몽하다는 자유올람의 정권이 뒤집혔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 인사들이 뒤집을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보니까 덮어버리고 스파이 사건을 정치 스캔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감 조금 하다가 이 대통령에 인도돼서 다시 이 사람이 사회공에 자유에 들어가지고서 반대평원을 갖고 있었죠. 조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업야에 포섭된 사람이 대통령, 티오 대통령 정치보좌관인 후임 반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보좌관인데 역할이 뭐냐? 미국과의 자유올람과 미국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보고서 역할을 맡은 이 포섭은 전쟁에 포섭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자유올람에서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 방문 사회단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베트남 정책을 하시면 어떻게 부사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주민주, 야당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이 한국선을 해놨습니까? 했는데 정군에 이제 한국 선생님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총참모부에서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제 다 이제 왕년이가 되기가 도망가가지고 총참모부의 장승이 딱 한 명 나왔어요. 총참모장 보좌관이었던 준장 계급의 장승이 한 명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통령의 한국 선언을 정군에 하고 거기로 전역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포섭되느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이 뭔가 고향 땅이거든요. 그래 그 고향 땅은 자유올람 통치지역이 아니라 남베트남 지역이 있지만 베트공들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고향 땅에는 백부가 살아 계시고 하니까 그 백부를 통해서 이 베트공들과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베트공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민족 기술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포섭하겠다 해서 장례식을 연주고 장례하는 기간에 전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포섭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보면 무슨 기록들을 보면 절대로 전쟁 안 합니다. 베트공이 총을 쏘기 전에는 총을 쓰지 마. 가짜는 전쟁을 똑같네. 이제 이런 부인들이 꽤 많아요. 왜 이게 되냐면 정서가 아까 했잖아요. 민족주의 함을 민족주의 함을 되면 주적임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부인들의 주적은 베트콩하고 월명의 적용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적임이 약해지니까 이 전쟁은 가난한 우리 민족들이라는 필요를 전격이죠.
가능한 전투나 피를 적절히 해결하는 그런 생각이 슬슬 자극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속되면서 그것이 어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도 사이에서는 좀 이상한 지휘관이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지휘관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항복하고 나니까 정군에다가 정군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항상 공군총사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라는 공군총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역시 노동당에 입당해가지고 노동당의 지명을 바꿔서 공군에 시켜서 하이트와드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실현주의도 이 사람 태어난 지역이 해방국이니까 실현주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현도 속이고 이 사람 골수 공산당, 아버지도 공산당하고 형도 공산당하고 동생도 불지역 공산당인데 이 사람 이제 실현주의 의원이라는 선택을 가지고 접근해 가서 알았거든요. 미국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는 공군 중위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유올람 명을 받는 거죠. 북베트남을 복귀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45년, 75년 4월까지 있다죠. 망하기 거의 한 달 좀 못 남았죠. 이 시기에 비행기를 이제 미국에 전투를 하고 북으로 출입합니다. 하다가 기술을 돌려버립니다. 하다가 기술 돌려가서 독립국에다가 폭탄을 4발이 터집니다. 그래서 3발이 터집니다. 한 발이 불납니다. 근데 그러고는 토끼고는 북으로 지금 그 대통령 독립부에 가시면은 이 친구 비행기가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쪽에 가서는 이제 대의가 돼가지고 한겹 승진해가지고 편전을 이끌고 와서 4월 28일 날 한국 승하기 3일 전에 와서는 사이공 공항에 활주로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디티아이 되죠. 왜? 4월 28일 폐망 3일 지나다 보니까 저 피라미드 버렸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활주로를 폭개해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민심을 이 사람은 이제 지위를 보면 공군 알아두는 중량이다 보니까 공산당, 노동당의 고위직 직접 지휘 특히 이제 남베트남 지역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총괄 지휘하고 직접 지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올람 공군 조종사를 적군인 북베트남을 복귀를 출국시키는데 기술을 돌려가지고 거꾸로 대통령을 폭탄을 내봤더니 이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인간인지 부인들의 사기질이 어떤 인간인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가 있냐면 이 4.20 경찰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을 나중에 뭐잘 하나씩 질문하지 마시고 이 베트남 전쟁에 비추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다가 한국을 비춰보십시오. 정말 여러 생각들이 관점이다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4.20 경찰청장은 이제 한 3일 폐망 3일 같은 4월 28일 경찰청장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GM 대통령을 암살시켰던 쿠데타의 주동자 정광민, 감성적 민주주의자 정광민이 대잡 육군 대장으로 예편에 있다가 이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전 평화운동을 이끌게 제3세기관 이 제3세기관은 이제 후에 베트남 노동당에서 제3세기관을 이끌었습니다. 단계적인 측면 제3 최대의 단체 제3세력이 있었고 이게 연대입니다. 뭐 종교단체도 있고 뭐 지식인단체도 있고 이런 베트남에 이제 반전 평화, 반독재, 반국배 등등 총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3세력을 이끌면서 티우 대통령 퇴진운동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공세, 73년대 총공세를, 이제 75년대 총공세를 취할 때 좌우 합작 운동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유올명 쪽에서
남쪽에 있는 베트콩 임시혁명정부하고 튀용호 대통령하고 좌우합작 정부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침략하지 않겠다. 그리고 튀용호 대통령, 좌우합작 정부의 대통령은 튀용은 안 된다. 튀용을 공유하는 이런 핵심적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공세가 막 이루기 시작하니까 이제 순진한 이만을 믿은 거예요. 이 사회공에 있는 지도자, 국가 원로 있는 사람들이 튀용에게 거래합니다. 튀용 대통령 물러나면 전쟁을 멈춘답니다. 당신은 물러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러납니다. 물러나가지고 대만으로 방문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정범이 대통령. 정범이 대통령 되니까 자기 기가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지혜우국 마민한 사람을 사회공 경찰청장에 임명합니다. 자, 4월 28일 어떤 시점이냐면 이 사회공 방어를 위해서 자유월남 정규군하고 경수도 경찰력이 그야말로 뭐 최후의 힘을 다해서 최후 방어를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주체를 차지를 했죠. 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한테 다시 지시를 합니다. 좌우 변호사고 하니까 주식하니까 올맹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또 임시정부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좌우 합작하겠다, 열정으로 구성하겠다, 전달해라, 구성하자 이 친구를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통령한테 어떻게 좌우 합작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답변하고 자기 기가 경찰 간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좌우 합작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베트콩과 올맹을 자극하지 마라. 평화적인 협상을 하지 마라. 그 명분에 의해서 절대로 저쪽에서 총을 쏘기 전에는 먼저 발표하지 마라.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전투경찰, 중하기로 무장되어 있는 경찰 전투기를 해주십니다. 이 지금 한 달 뒤 3일 전에 그야말로 자유올라를 그래도 남아있는 현지 사단장이라든지 연대장들이 죽을 각오로 지금 싸웁니다. 그리고 많이 개망하고 있지만 싸우고 있고 경찰도 총동원해가지고 사회공 방어 이 시점에 전투기를 해주십니다. 발표하지 말아요. 그러고 시간 느슨하게 경기도 느슨하게 나옵니다. 그 느슨한 시간에 발표하는 게 참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냐. 사회공 기자총장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문건을 가져왔다. 어떤 문건이냐면 베트콩 임시혁명정부가 북베트남에 잠입해 있는 자유올람의 공작원 명단을 가져왔다. 그 명단을 베트콩에 보내요. 올맹이 보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사회공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 다 석방시키고 이영경면서까지 가요. 고향과 돈까지 다 가지고 다 석방시키고. 그 사람이 사회공 경찰청장 마지막 청장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자유올람의 군사력이 압도할 정도로 강했고 공군력이 세계 4위였다 하더라도 주식 인식이 핍박하는 위험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상 대강의를 끝내고 질의를 했을 때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 오늘 대통령께서